여야 사당이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합니다. 회의장을 지키며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의 교체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 사보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 13명이 오 의원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동반 부진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잠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안인 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안 씨가 조현병 치료 중단 후 증세가 심해졌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 대변인 자리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줄곧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내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직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지난 5일 사표가 수리된 이후 20일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 도망가는 그러니까 피난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피의자 안인득을 오늘 검찰로 넘깁니다. 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치신 피해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피해자는 4월 17일 01시 50분경 휘발유를 미리 구입을 했고 4시 25분경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에 아파트 비상 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을 사상한 사건입니다. 세대별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받으신 피해자분이 1명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자는 총 21분으로 확인됩니다.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의 과정은 첫날 브리핑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고 많은 분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4시 31분에 처음으로 화재 신고, 119 공동 대응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 1분 뒤인 4시 32분에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분 뒤인 4시 35분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37분에 피의자를 2층 복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2, 13분 정도의 대치 과정, 그 과정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을 해서 4시 50분에 피해자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상대로 프로파일링 4번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를 대동해서 조사도 4번을 했습니다. 조사 내내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서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라든지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한다라든지 관리소에 이런 불만을 이야기를 해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 1개월 전에 시장에서 구입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건 당일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병원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사건 2010년도에 사건으로 구속이 된 후에 정신감정을 받고요. 10년 7월 초에 조현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받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함께 받았습니다. 11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총 68회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33개월간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입니다. 네, 안인득과 그 관련한 사회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 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해서 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반대파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그야말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 4당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각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소관위원회 위원 교체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실력 저지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에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체 그러니까 사보임계를 팩스를 통해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도 보고 계시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계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몸으로 사보임계 제출을 막아선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막기 위해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는 갔지만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하태경 의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실질적인 과반수 이상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숫자 이상의 13명의 의원이 사보임을 반대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처리해 주실 것을. 네,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의 실력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교체될 최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서 사보임은 불법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 김구 의원총회와 함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유린과 법률 위반 등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괴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한때 보수 괴멸을 외쳤습니다. 보수 괴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괴멸이 현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 의장실까지 점거하며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네, 이런 가운데 정계특위와 사교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회의 일정과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이 각각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파의 실력 저지에 맞서 경호권 발동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자신을 대표 청원자로 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청원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치도 다를 게 없다면서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3%라는 극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1분기 성장률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빴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 GDP 자료를 보면은 마이너스 0.3%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직전 분기보다 경제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만입니다. 당시보다 성장률은 0.1%포인트 더 나빠졌습니다.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무려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1분기 성적표가 왜 이렇게 나빴던 건가요? 네, 쇼크 수준의 성적표인데요.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측되긴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출 때 그 이유를 1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수출 또 여기에 지난해 성장률을 이끌었던 소비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우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설비 투자는 10.8%나 급감해 외환위기 이후 84분기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역시 마이너스 2.6%로 5분기 만에 최저였고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직전 분기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며 각각 12분기, 16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 2.5%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수출, 소비 모두 나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 경제 부진의 배경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이번 수치를 제시한 다음에 설명회를 열어서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부터 수출까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할 계기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 소비 급증의 영향으로 깜짝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이에 따른 기저 효과까지 작용했다는 겁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 달성을 하려면 2분기에 1.5%,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0.8%, 0.9% 성장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유지한 셈입니다. 하반기 경제 회복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민간의 예측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간 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1분기 결과가 예상보다 나빴다면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목표치는 한국은행이 1년 동안 4차례나 낮춰잡은 전망치보다 0.1%에서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 등으로부터 성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혐의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앞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이 부분을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각각 4번씩 불러서 성접대 의혹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보낸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 사업가 일행이 묵은 호텔 숙박비 3천만 원은 승리가 Y주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모두 27명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 17명이 추가로 입건됐는데 이들 대부분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업자까지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리는 여전히 성매매 알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통화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점인 클럽 버닝썬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의 운영 수익이 임대료 상승 등의 명목으로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린사모 등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액수가 2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산업의 회장 이모 씨도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버닝썬과는 또 다른 클럽 아레나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2명 외에 소방공무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유착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서울 강남소방서에서 일했고 지금은 서울의 다른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인물입니다. 입건된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아직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앞서 유인석 대표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 윤총경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4개월간의 검찰 수사도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두 가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건데요. 김 씨가 불응하자 집중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안치려 한 혐의입니다. 이후 친정부 성향인 박 씨가 후임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환경부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위서에는 깊은 사죄와 재발 방지,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의도가 희박해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는 신 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어제 늦은 오후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틀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이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2차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이자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 오늘 열립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비핵화 문제와 북러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회담장 앞에 계신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회담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경계가 더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푸틴 이 두 정상의 첫 만남을 담으려는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경호 인력이 취재진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담 시작을 앞두고 준비 인력도 속속 도착하면서 캠퍼스 안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회담장 바로 옆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경계가 한층 강화돼 북측 경호원이 옥상에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애초 북러 회담을 위해 휴교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숙소와 회담장 주변의 통제가 이루어질 뿐 수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캠퍼스 통행 역시 지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이동을 시작하면 학교 일부 지역 통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년 만에 만나는 북러 정상. 이번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까요? 네, 러시아 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북러 양측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북측은 러시아의 지지를,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입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북러 경제협력, 특히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안에 돌아가야 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러시아 측은 회담이 40분가량 뒤인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예정보다 40분가량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1대1 단독 회담은 1시간 이내, 확대 회담은 3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찰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시 쉬어갔던 호텔과 방문했던 빵 공장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빵 공장은 박물관도 있고 또 관리가 잘 되어서 볼거리도 있는 만큼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역사 박물관이나 숙소에서 가까운 러시아 최대 해양관 프리모르스키 오케아나리움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육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 это то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мат,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нахождению развязок в плане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аких-либо эффективных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ет.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ет,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абстрагироваться полностью от этого механизма вряд ли возможно.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ы знаете, что предпринимается усилия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인민을 위한 헌신이라고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과 3월 베트남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잇따른 외국 방문이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며 하노이 귀환 이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외에도 별도의 기사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고 썼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북러 정상회담이 2시간 뒤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안보수장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데요. 북러 회담 의제와 논의 내용을 우리와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이 직급을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장 격으로 볼 수 있는 그 러시아 관계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주목되죠. 그렇습니다.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방한을 했는데요. 오늘 열리는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회의를 마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파트루셰프 서기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정으로 특별히 북러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만큼 육자회담 재개 등 러시아가 추진하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푸틴 대통령의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북러 회담이 끝나면 반응이 있을까요? 예, 청와대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느라 우리 측 제안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이 끝난 뒤 북한은 성과를 평가하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1월에 열린 뒤 석 달 만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모레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비핵화 협상의 재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엔 4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반기 방안도 추진 중이고 또 6월 말에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주요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완성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지금쯤이면 사실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현희 기자가 블라디보스토크의 현지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한현희 기자도 아마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현지에서 취재된 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이미 도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도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은 아마도 지금 불이 났죠. 동남부 예. 시베리아에서 이제 예. 산불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치타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몽골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 바이칼호 아시잖아요. 바이칼호의 바로 옆에가 부리아트 공화국이고 네. 그 옆에가 치타 공화국입니다. 거기서 예. 불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녀온다고 하는 건데 2시간 정도 체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새로 추가된 일정이라서 예. 아마도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다. 사실 푸틴 대통령이 지각 외교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각 외교로 굉장히 유명한 예.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면 오늘 상당히 좀 오래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났다는 것은 어젯밤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 만찬이 이제 러시아 부총리가 이제 주재를 해서 환영 만찬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총리가 어젯밤에 산불 때문에 치타공화국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젯밤부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산불과 관련한 지금 러시아의 전체 강요 회담 비상 내각 회의를 거기서 치타공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비상 대책
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야 되는데 그 시각은 뭐 예상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는 지연되는 걸로 봐서 네. 지금 이 시각부터 봐도 1시간 정도 이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는 뭐 참아줘야죠. 어떻게 뭐 도리가 없잖아요. 자연재해가 났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네. 사람은 좀 일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매우 다른 측면도 있죠. 예.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해군 병사 출신이고, 네. 뭐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였기 때문에 서민 출신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그야말로 최고 정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최고 정상입니다. 예. 1999년부터 러시아의 이제 총리가 됐고,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계속 대통령. 중간에 이제 6년 정도 이제 예. 국무총리를 총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총리였다고 해도 그때 대통령을 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예. 참모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최고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서민 출신이 아니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령의 손자고 수령의 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수령이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에서 굉장히 다르고 나이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나이가 이제 푸틴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예. 네. 1952년생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이제 32살 되어 차이 나네요. 한 30대 중반이니까 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근데 이런 거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다 독재자라고 말을 들을 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철권 통치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 최고 통치자라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2002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은둔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국제사회로 나왔죠. 2000년부터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하는 와중에 중국과도 관계 개선하고 예. 그때 러시아도 관계 개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에 갔죠. 예. 그래서 그 러시아 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테러가 있었죠. 분리 테러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안 됐죠. 그래서 예.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노력을 했지만 네. 안 돼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수행단을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졌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 부장 자리에서 퇴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대미 라인을 총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부서 자체는 대남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미국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초에 원래 북한이 남쪽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면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와중에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과제가 붙어버리면서 예. 통일전선부가 그거를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도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같이 맡아왔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면이 발견이 됐고 네. 특히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원래 통일전선부는 대남 업무만 했던 부서니까 예. 대남 업무만 하고 미국 업무는 손 떼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네.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대미 협상 문제는 외무성이 원래 담당하던 외무성이 담당을 하게 되겠고 예. 이 대미 협상 문제는 이제 통일전선부는 빠지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예. 새롭게 통일전선 부장이 된 이제 장금철이라는 사람은 그 동안에 이제 무엇을 했는지 잘 이제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통일전선부 쪽에서 예. 대남 업무만 했고 이제 북한에 이제 조국통일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조국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조직이 있는데 예. 이 조직은 남쪽의 정치 상황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부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장금철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대남 업무에 남쪽의 정치, 국내 정치 동향에 아주 정통한 예. 사람이고 미국 업무 쪽은 아니죠. 비핵화 예. 업무 쪽은 아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통일전선부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빠지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 때문에 폼페이오도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아예 대미 협상 라인을 뭐 좀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금까지 통전부가 비정상적으로 대미 협상에 그렇겠다. 들어가 있었고 예. 외무성을 원래 하던 거니까 같이 했는데 예. 비정상적으로 하던 통일전선부는 빠지게 됩니다. 김혁철은 근데 왜 지금 안 드러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김혁철이 원래 외무성 쪽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가 이제 국무위원회 감투를 썼다가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김혁철 특별대표의 위상이 사실은 그다지 높은 위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김혁철 특별대표는 차관급보다 아래에 있어서 예. 그 동정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정보상으로 본다면 국무위원회 감투를 벗고 다시 외무성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예. 이런 말은 있는데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예.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의 대미 정책은 재조정이 됐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빠지고 외무성 외무성이 다 중심으로. 전담을 하고 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으로 하는 팀이 예. 전면에 나서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영접 과정에서 드러난 블라디보스토크 영접 과정에서 그 외무성 부상들이 나와 있는 것들, 외무성 관련자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그걸 뭐 통해서 다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예. 이제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일이고 거고. 안 나오면 예.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지난해 초부터 이상하게 통전부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통전부가 나와 있었는데 예. 대미 업무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고 비핵화 예.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원래 업무로 돌아가서 예. 이제 통전부는 대남 업무만 하는 쪽으로 변경이 네. 된 게 확실시 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장금철이라고 하는 신임 통전부장 자체가 이제 대남 남쪽의 정치 동향 분석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다른 업무는 안 하겠죠. 네. 자, 예,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조금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영상들이어서 조금 보여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일본의 그 언론에서 취재한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새벽쯤에 지금 담배를 피운 모습들이 지금 자막으로 나오죠. TBS에서 촬영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둘러싼 경호 인력도 한층 강화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 이후에 지금 한현희 기자에 따르면은 그 현장 블라디보스토크 그 회담이 열릴 그 장소에 대해서 취재진 뭐 제약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외무상이 지금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평소에는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다니면서 밀착 수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미리 와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했어요. 예. 그러면 블라디보스톡 역에 나와서 밀착 수행을 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톡 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블라디보스톡에 아예 오지를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또 북미 정상회담, 또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모험적인 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건의한 최측근 참모라는 위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측근 참모가 어떻게 보면은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감지되는군요. 굉장히 어떤 실망을 했다든가 예. 네. 대대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남쪽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 신뢰가 좀 깎였다면 그 얘기는 즉 남쪽에 대한 신뢰도 예. 같이 동반해서 추락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북한 쪽을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나 국정원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오늘 배석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네.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뭐 러시아 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비핵화라는 문제와 또 이제 경제 협력이라는 하고는 문제가 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의 수행원들을 보면은 최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철도 장관이 철도공사 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북한의 철도와 러시아의 철도, 특히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게 러시아의 오랜 꿈입니다. 예. 이게 지난 2001년, 2002년 때 러시아와 북한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고, 예. 여기 교통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부 차관이 들어가 있죠. 네. 에너지부 차관은 같이 러시아가 중시한 주요 사업이 이제 하나는 철도 연결, 하나는 에너지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의 특징이 모두 다 예. 남한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북한하고 철도 연결하자, 단순하게 북한하고 에너지 협력하자가 아니라 북한이 남북으로 삼각협력에 들어와서 남한하고 러시아가 협력할 철도로. 수 있는 예. 협력에 지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자. 그러면 그 와중에 북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비핵화가 진척이 안 되고 북미 협상이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남북러 삼각협력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핵심 사항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회담 전에 육자 회담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의 목적 그리고 북한의 목적이 같은지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이고 러시아의 입장이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공통점이 있고 긍정적으로 대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비핵화 협상이 북미 정상 간에 그리고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또 북한이 수시로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2018년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하고는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정상회담도 좋지만 육자회담을 열어서 실무협상을 열어서 뒷받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육자회담이 재개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육자회담의 정식 멤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육자회담을 열어서 러시아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네. 이번에 그런 제안을 할 것으로 보는데 북쪽 입장에서 본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뒤 뉴스NH 2부에서 관련 내용 비핵화 의제에 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